네, 여러분, 이 탄핵이 아마 내일 발의는 됐죠.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류여혜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 좀 보셨어요? 청문회를 제가 태어나서 청문회를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정말 이렇게 리모컨을 잡고 가만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는 누구 나왔습니까? 어제 고영태, 또 거기 장시호.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있었던 재벌들에 관한 청문회도 한 2시간을 다 봤었는데요. 그때보다 어제가 더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웬만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다 고영태까지 다 나왔고 다 나왔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재밌었나요? 하이라이트 몇 개를 정리했는데 예. 얘기해 드릴까요?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태블릿 PC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태블릿 PC를 언론 기사에는 고영태가 직접 뭐 뒀다, 그리고 뭐 제보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고영태가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 어제 또 다른 태블릿 PC가 한 대 있다고 또 나왔죠. 네, 그것도 나왔는데. 그건 누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지금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썼다는 것 자체는 전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요. 오히려 최순실이 안 썼다는 증거만 지금 나온 지금 거예요. 안 썼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필님이 태블릿 PC가요, 컴퓨터와 달라서 생각보다 못 쓰는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자판이 없잖아요. 예. 자판도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예. 그런데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 그 태블릿 PC가 그러면 최순실 거라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왜 가지고 있을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사진 같은 거, 뭐 조카 사진 이런 거는 다 뭘까라는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기사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 공소장에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한 얘기가 저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 그럼 하나 더 있다는 태블릿 PC는 뭐예요? 아니 지금 태블릿 PC에 보니까 이런저런 국가 기밀 서류들이 많아서 그 국가 기밀 국정농단, 국가 기밀 누설 이런 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최순실 게 아니다 그럼 누구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사건의 시작은 제 기억으로는 그 태블릿 PC가 발단이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건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초라 그러잖아요. 그 단초가 분명히 태블릿 PC였는데 지금 순실은 제가 처음에 딱 적어왔어요. 순실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르. 제가 이제 받아적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나오길래 그래서 제가 아니 뭐야, 그러면 순실은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르는데 그건 누구 거야?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일단 고영태의 증언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다 고영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라면 태블릿 PC를 쓴 것은 그러면 누구냐라는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고영태가 추천을 했다. 최순실이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추천을 여러 번 해서 그 사람들이 장관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한 명을 딱 집어서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그게 최순실이 그러면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합리적인 의심은 또 아니에요. 물론이죠. 왜냐면 인사 개입이란 건요, 내가 한 사람을 완전히 그 자리에 탁 넣는 게 인사 개입인데 장관이라는 것은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꽂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고영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추천을 했더니 계속 다시 추천하라고 해서 여러 번 추천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을 여러 번 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 명을 사람을?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인사 개입에 대한 증거다라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천은 여러 명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아무나 나도 추천하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괜찮음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고 하면 추천이 올라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 후에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발언을 보면서 이거는 인사의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나중에 형사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예. 조사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기업인들 할 때 어떤 모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직 50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 청문회에서 나이를 이야기, 우리가 목욕탕에서는요, 나이로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여자 목욕탕에서는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좀 앉자, 뭐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아직 50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왜 50이 갑자기 이렇게 나이의 기준이 됐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 국회의원이 지가 50인가? 넘었더라고요. 난 그 국회의원의 논지를 모릅니다만. 그런데 이제 어제 중에서 보면요, 손혜원 의원은 고영태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영태 씨가 이 모든 것을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부드럽게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아니 왜 잘생겨서 그러나? 왜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나라고 얘기를 고영태가 호빠 출신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나요? 본인은 좀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나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악어백 얼마예요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고영태 그 친구가 꽤 이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잘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손혜원 의원은 악어백 얼마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이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에게 했던 질문이죠. 제가 미우시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네라고 하고 서로 뵙고 싶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또 댓글이 막 달립니다. 안민석 의원 왜 장시호한테 저렇게 블링블링한 눈빛으로 하냐, 이 도대체 저 청문회 자리, 저 귀한 자리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또 재밌는 것은 이제 동행명령장이 나가니까 최순실 씨가 직접 본인이 자필로 본인이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하고 썼어요. 그래요? 자필로 공항, 그러니까 김포공항, 인천공항 할 때 공황장애가 그렇게 썼나요? 예, 그렇게 썼어요, 자필로. 그래서 제가 문득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그걸 첨삭을 한 사람이 맞을까라는, 저 혼자 보면서 웃으면서요, 과연 저 사람이 첨삭을 한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 새로 확인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추천을 했다라는 부분이 새로 나온 거다라고 계속 언론은 대서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리고 근데 PC 자체는 아직까지 전혀 이제 오히려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럼요. 지금 PC 자체는 헷갈리게 되었는데 PC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언론에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또 어제 청문회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고영태 씨 최순실 씨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참 청문회 질문치고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전 보면서 이번에 역시나 이렇게 청문회 수준이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덜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증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7시간 동안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들어가서 머리를 했다는 증언 하나와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12시와 6시에 식사를 했다라는 주방장의 증언, 두 가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주필님, 우리가 보통 취재원도 보호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서 막 할까? 대통령이 뭘 먹었다더라, 그날 먹었다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머리를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증언이 나오고. 대통령은 이제 악마가 되었으니까 네. 그 악마를 탄핵하는 증인이 되고 싶어 하죠. 언론들이 부추기고 네.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 제가 다른 기회에 정규제 칼럼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갖는 대중의 관심이에요. 네. 여성 대통령, 더군다나 결혼을 안 한 처녀가 밤에 뭐 하나, 차은택이가 몰래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말도 아닌 주장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아주 야비한 사회의 어떤 그런 성적 관심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했나 하고 처음에는 뭐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7시간 동안. 그 다음에는 굿을 했다. 뭐 별별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소위 덜 떨어진 사회의 과도한 관심들이죠. 근데 주필님 왜 세월호 7시간에 이렇게 갇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대통령이 하면 갇히긴 왜 갇혀요?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거죠. 아니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네, 프레임. 아니 이건 프레임도 아니 계속 그렇게 질문하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그날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돌고 도는데요. 어쨌거나 구술한 것도 아니었고 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밝혀진 건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런데 탄핵에도 그 안이 들어 있어요. 네, 그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빼자라고 했었죠. 여당에서는. 근데 야당에서는 탄핵안에 지금 세월호 7시간을 넣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드는 생각이 그건데 탄핵을 하게 됐던 계기는 원래 국정농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태블릿 PC에서 시작된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도대체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무죄 추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이니까 그 사람을 계속 피고인이라는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 내내 그 사람을 무죄 추정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수사가 진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법을 전공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렇다면 PC에 대한 부분도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요. 또 세월호 7시간도 진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사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끝나버리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래서 탄핵이 되건 안 되건 국회도 같이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도 탄핵이 돼도 국회 해산하는 게 맞고 탄핵이 안 되어도 국회 해산하는 게 맞아요. 그럼 새로 다 시작하면 되겠네요. 새로 다 시작하는 거. 대통령도 새로 뽑고 뭐 국회의원도 새로 그거 뽑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새 판 찾아요. 네, 저는 정말 왜 김재동이도 뭐 다 갈아엎자 그런다면서. 못 살겠다 뭐 그거요. 그럼 국회도 갈아엎지 뭘 그래. 그래서 정말 저는 다 보면서 갈아엎지 뭐. 태블릿 PC에 대한 어제 얘기가 딱 나오면서 최순실은 태블릿 PC 쓸 줄 몰라요 이 단어가 딱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시작이 증거 능력 증거 불충분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 거기다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증언도 나왔잖아요. 7시간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7시간에 대한 증언도 나오면 일단 멈춤이 돼야 되거든요. 수사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내일 진행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상황은 제가 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억지 탄핵인데 저게 탄핵 그 소추안을 보면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증거 자료가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문 기사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국회에 실제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들여다보면 그 40몇 페이지인가 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증거 자료, 첨부 자료의 대부분은 신문 기사예요. 맞습니다. 네. 신문 기사를 가지고 탄핵하나? 이 나라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어떤 몇몇의 진술에 의한 카드라였어요. 그럼 아니 그 신문 기사라는 것도 다 그냥 의혹제기거든. 네. 차은택이가 밤에 청와대 수시로 들락거렸다 하더라. 뭐 말하자면 이런 거. 그뿐이 혼자 사는 처녀가 뭐하나? 뭐하고 사나? 망원경 들고 들여다보자 하고 시시끌끌한 동네 깡패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 집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나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에 관련된 탄핵에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도 발의가 됐고요. 아예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고 또 이어서 나온 것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그 국민장애라든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정말 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말수하는 아니 법안까지. 그거는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왜 대통령 예우에 관한 탄핵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을걸요, 아마. 근데 제가 보니까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 아마 그 그럴 안에 텐데, 예. 탄핵이라기보다는 딱 내용이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그리고 법을 뭐 형법 얼마를 받았을 때, 법 얼마 받았을 때 돼 있는데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모든 권한을 다 뺏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 연달아서 나오는 게 모든 거 탄핵 후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차단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권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뭘 또 만든다는 게. 새로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잖아. 초헌법적인 법을 만들고 싶은 거죠.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 아니, 뭐 헌법에 있잖아.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일반법으로 헌법 더 그건 위에 법. 인간이. 민병두 의원입니다. 어느 자예요? 자,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죠. 참 저런 초법적인 일들이 어떻든 우리가 이번 사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 그 류 교수는 청춘이 만리 같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대중이 어떻게 느끼고 언론이 어떻게 악의적 편집의 협잡을 하고 정치가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게 되고 국민들이 선동되고 어떻게 해서 TV 방송들이 마치 국민이면 당연히 광화문 내거리 한 번 정도는 나가봐야 되는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선동을 했는지 늘 우리 유 교수도 잘 들여다보고 네. 그걸 꼼꼼하게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지금 2016년 지금을. 근데 주필님이 말씀하셨던 법이 드디어 발의가 됐네요. 예, 19대 때 논의가 되었던 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이 다시 발의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주필님 말씀하셔서 다시 발의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서른 의원이 된 거죠. 네, 다시 발의했는데 예.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발의를 했어요. 예. 19대 때 2013년도에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걸 다시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누가 발의했어요? 서른 의원이 한 서른 거예요. 의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올라왔었고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예.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그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예. 했는데요. 감정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 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온 국민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국회만 쳐다보면 우리는 몹시 전담 감정을 부서 설치를 상하기 하겠다. 때문에 국회만 쳐다보면 우리는 몹시 감정이 상해요. 네. 그 김부겸한테 우리 국민들을 좀 보호하라 그러지. 그래서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물론 이번에는요 재정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주 헌정 근데 감정 노동자 보호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갑질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보통 뭐 있고 뭐 거들먹거리는 인간들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가 조금만 우월적 지위가 되면 갑질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풍속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아저씨들에 대한 아파트 아주머니들의 그 말도 말할 수 없는 그 폭력적 언사에서부터 말하자면 옛날에 무슨 뭐 하층민을 대하는 듯한 막가는 태도들 하며 꼴볼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저런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그런 것은 사회 문화 자체가 성숙이 되어 가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든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 아파트 뭐 또 전화 받는 그 콜센터 여직원들에 대한 그 폭언들 또 성적 희롱에 하는 언어들은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정말 저질 사회 정우분들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처리가 과연 그 될까요?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제가 그 다음 법 네. 이름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민주 헌정 침해 행위자의 부정 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헌정하고 부정축제하고 뭐가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최순실법이죠. 최순실법이죠. 아니 민주헌정은 민주헌정 문제고
부정축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킨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발의된 법은 이장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그거는 누가 낸 거예요? 이명수 의원 새누리당입니다. 저러니까 새누리당이 욕을 얻어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장 통장이 이미 법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지방자치법 안에 그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따로 빼자는 거고. 나라 돈으로 지 선심 쓰자는 것 아니가. 또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주필님 아까 감정 이 노동자보다 한국에 그래 이 나라가 감정 노동자보다 더 웃긴 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그건 또 뭐예요?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예.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해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채용 임금 지급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자라는 법인데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성적에 따라서 학교가 왜 따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학력에 따라서 차별받아서 나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어디 가면 그건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법안은 학대 피해 노인 지원 법안입니다. 그 노인법에 웬만하면 그 다 규정되어 있는데 또 꺼내가지고 또 어떤 법이 그리고 에너지 복지 법안 다 지금 재정법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뭐죠? 노인들에게 뭐 쿠폰 겨울에 주겠다는 거죠. 쿠폰 주겠다는 네. 건데. 근데 이것도 이미 있는 법 안에 넣으면 그렇겠죠. 되거든요. 또 현충 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 아니겠네. 이거요? 개정 아닙니까? 그 재정입니다. 재정. 현충 아, 그래요? 시설의 지정 및 관리. 이미 뭔가 있는 다른 것 법안에 같은데. 있는 건데 예, 이걸 예. 이름을 떼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든 거죠. 별도로.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개정법은 형의 예.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예.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교도소 안에서 지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서신, 검열, 접견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한과 검열을 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모든 것의 제한을 갖다가 이제 다 기록으로 다 남겨라 이건데요. 제가 그래서 교도소 측에 알아봤습니다. 이미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측에 다 확인해서요. 이번에 그 기억나시죠? 최순실이 사복을 입고 처음에 나왔을 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최순실 특혜라고요. 왜 사복을 입느냐? 수용복을 왜 안 입었느냐? 근데요, 그거는 수용자의 권리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금 미결수인 경우에 바깥에 나올 때는 본인이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게 수용자의 권리예요. 지금 정해져 있는 권리예요. 근데 사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계속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수용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 변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교도소에서 얘기를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주고 다 수용복 입고 나가는데 최순실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교정국에 있는 교정본부장이 저한테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고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네. 많아. 근데 정말, 저는 내일 이 탄핵이 네. 되건 안 되건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정치사, 헌정사, 사회사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떤 사건으로 나중에 기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류 교수도 열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그래서 다음 이 역사적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마녀 사냥이 아니라요. 어처구니 없는 이건 일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그냥 거예요. 이렇게 이건 원님식 재판도 아니거든요. 이건 원님식 재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민중 재판인데 그것도 어떤 민중 재판이냐고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범인이니까 매우 철학식으로 하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법치주의고 굉장히 지금 광화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표현을 할지라도 오히려 법치가 뒤로 가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 성숙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네.